정말 그리고 있어. 지형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 자, 지형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기후 마지막에 썼는데 뭔지 안 풀어졌죠? 혹시 집에서 미디어 혼자 풀면서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설명이 더 필요하다. 없었어? 넘어갈게요. 나중이라도 언제든 들어보세요. 자, 111페이지. 111페이지. 자, 오늘 지형이 기후가 조금 더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에서 나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부분 어려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서 외우는데 서로 그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 잘 잡아줄게요. 자, 첫 번째. 자, 지형을 만드는 힘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 내인격 작용하고 외인격 작용. 그거 한번 쭉 읽어보면 헷갈릴 거 없고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침식이라는 게 있고, 자, 침식이 뭐야? 까부는 거. 그럼 통하는 거야. 부시는 거. 좀 다른 느낌이? 그러니까 침식하고 통화는 거의 같은 건데 지리 시간에는 통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차이가 뭐냐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부서졌어. 침식, 운반, 퇴적. 얘는 그 세 가지가 세트를 이루는 거예요. 부서진 것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이동이 가서 쌓이기 때문에 그걸 침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통화는 뭐냐면 이렇게 바위가 부서졌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통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허무함 통화토죠. 석회암 통화토잖아. 침식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한테 통화가 뭐냐 물어보면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거래. 아니야. 얘랑 얘랑 근본적으로 같아요. 근데 부서진 물질이 이동하느냐 그 자리에 머무느냐. 그래서 지리 시간에는 오히려 통화가 더 중요해요.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냐면 이 통화 중에 기계적 통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상대되는 게 뭐냐면 화학적 통화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자, 기계적이랑 화학적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치. 성질 변화입니다. 기계적이라는 건 커다란 바위가 자리에 부서지는데 그냥 크기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통화는 크기가 작아지면서 성질이 바뀌는 거야.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예를 들 수가 없는데 그 원래 오리지널 변국이 있죠. 분필. 걔는 크기가 작아져도 이렇게 칠판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크기만 작아지는 거잖아. 그런 게 기계적 통화예요. 화학적 통화는 설탕물이 물에 녹는 거. 크기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성질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뭘 구별해야 되냐면 과연 어떤 환경에서 각각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자, 기계적 통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 기온이 높을 때는 아닐 때. 기계적 통화는 기온이 높을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얘는 기온이 낮은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이거에 대한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얼고 녹고 하면서 바위 틈에 들어가가지고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 바위를 쪼개는 거야. 그게 제일 커요. 자, 그래서 탄력한 시기니까 언제 되냐면 빙기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럼 빙기 때도 화학적 통화는 일어나요. 근데 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자, 그 다음에 화학작용은 당연히 탄력한 시기가 아니라 기온이 높을 때요. 그 다음에 물기가 많은 환경. 자, 그래서 후빈기에 화학적 통화는 활발하게 일어난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자, 화학적 통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요한 단어. 우리가 이 화학적 통화 하나 배웠어.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다.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석회성이 물에 녹는다. 용식이 대표적인 화학적 통화고요. 나머지 건, 지리 시간에 나온 나머지 모든 건 기계적 통화라고 보셔도 돼요. 용탈도 기계적 통화고, 그냥 바위가 부서진 것도 기계적 통화고, 용식만 얘가 화학적 통화라고 하시면 돼요. 한국지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 그럼 화학 체크해줄까? 화학이다.
풍화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구별하셔야돼요. 하늘한 시기, 고온 다습한 시기에 각각 다른 풍화 자금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 과학은 아니지만 결국 지형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곳에 어떤 암석이 불과하냐, 암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꼼꼼하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형 형성 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간단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석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암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형성 원인에 따라서, 형성 과정에 따라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퇴적암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퇴적암. 자, 퇴적암은 뭐야? 자, 뭔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물 밑에서 바다 밑이건 호수 밑이건 물 밑에서 자갈이나 모래나 지능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들. 자, 우리가 이런 개념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걸 퇴적암이라고 해. 이거에 따라서 중요한 특징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마그마가 식어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해요. 물 화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 얘도 암석이고 얘도 암석이잖아. 그 다음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열과 압력을 받기도 해요. 자, 퇴적암이 쌓여있는데 지하에서 파동함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야. 파동함 뜨겁잖아, 마그마가. 그것 때문에 퇴적암의 성격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는 파동함이 만들어졌는데 또 밑에서 다른 용암 그런 지각 이동이 일어나면서 또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파동함의 성격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암석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성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12페이지 제일 위에 표로 각 지질 시대와 관련된 이런 암석의 종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하더라고. 각각 암석의 특징 지금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봐봐. 자, 그 아까 푹지리 시간에 퇴적암은 언제하고 관련이 있냐면 두 지질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는 언제냐면 고생 때. 고생 때에 퇴적암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 중생 때에 퇴적암이 등장을 해요. 딱 이 두 시기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시기도 있긴 하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자, 그러면 이 퇴적암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퇴적암은 물 밑에서 이렇게 흙과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쌓이는 과정에서 생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화석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석유나 사탕 같은 것들은 과거에 살던 생물이 변해서 된 지하 자원이라고 알고 있죠. 자, 사과함 속에 지하 자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그마 속에 그런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하 자원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퇴적암이 나오면 지하 자원 아니면 화석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를 봤더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고생대는 크게 전기하고 후기를 이렇게 구별해요. 그래서 지하 자원 아니면 화석을 봐야 되는데 고생대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지하 자원이랑 관련이 있더라. 자,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 형성된 지하 자원이 뭐예요? 자, 석회석이야, 우연산이야?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고생대는 전기랑 후기랑 조선 누출문이랑 평안 누출문이랑 나뉘어져. 자, 그래서 전기 때 만들어진 지하자원. 석회석이야, 우연산이야? 뭐가 먼저다? 석회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외워야 하긴 하는 건데, 석회암이 고생대 전기 퇴적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후기가 뭐냐면, 우연탄이 후기 퇴적암에서 나오더라. 조금 이따 이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 중생대는 얘가 뭐 크게 두 가지 퇴적암이 쌓여있는데 얘는 그냥 하나만 할게요. 중생대 후기에 경상 누출문이 쌓여있는데 거기에서는 화석이 많이 나와요. 무슨 화석? 공룡화석. 그래서 이게 전기, 후기, 중생대 후기 딱 세 개만 퇴적암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이상 잘 안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는. 암석의 특징 간단히 정리하고 내용 이용하면 다시 한번 체크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이거 화성암은 얘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마그마가 식는데 어디에서 식었느냐? 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식었더라. 그런 함수를 뭐라 그래? 화성암 중에서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식었어. 깊을 신자를 써서 심성암이라 그래요. 자,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화성암이 관입했다고 말하잖아요. 관입암이라고 그래요. 관입하다가 식은 거야. 지표면까지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그런 심성암, 관입암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심성암의 대표적인 거, 관입암의 대표적인 거, 실시간에 나오는 거 딱 하나 뭐예요? 얘가 화감이야. 얘가 화감암이야. 화감암. 자, 우리 화감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리 시간에는 얘가 두 가지랑 관련이 있어요. 화감암과 관련된 지형 한번 떠올려봐.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미. 화감암으로 이루어진 지형 하나만 적을게. 먼저 돌산 화감이잖아. 그리고 관악산 화감이잖아요. 이거 맨날 들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헤매기 시작했어. 그 다음 또 화감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형. 그 지형의 전부가 화감은 아니지만 그 지형의 중요한 부분이 화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분지인데 어떤 분이냐면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가 화감이야, 분지 바닥이 화감이야. 바닥이 화감이야.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가 화감이랑 관련이 돼 있더라. 지금은 이렇게 체크만 해주세요. 설명 쭉 하면서 이것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줄게. 지금 당연히 이해 못해요. 1년 동안 이렇게 들은 게 제대로 이해를 많이 한 말이야.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기억해야 되는 건 화감은 우리나라의 흔한 함석이다, 드문 함석이다. 굉장히 흔한 함석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대략 3분의 1이에요. 지표를 이루는 함석 가운데 27%나 돼요. 이거 두 개, 세 개 다 합친 것보다 얘가 많아요. 굉장히 흔한 함석이다.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심성암에 상대되는 말. 얘가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마그마가 용암이 분출했다. 자, 그래서 심성암에 상대되는 말이 뭐냐면 분출암이에요. 분출암. 자,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산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암석이다. 화산암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화강암하고 정반대 성격인 암석이 뭐냐면 현무암이야. 현무암은 지표에 분출해가지고 식은 암석이고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식은 암석이고, 산성 암석이고 염기성 암석이고, 얘는 색깔이 밝고 얘는 색깔이 어둡고, 얘는 알맹이가 굉장히 크고 얘는 알맹이가 눈에 안 보일 만큼 작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있는 암석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야. 지금 분위기도 하고 기절하지 말고 왜 기절하려고 해. 자, 그 다음에 변성암은 원래는 얘가 퇴적암이나 화성암이었어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시원생 때. 근데 얘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대북 조사운동이라든지 속립변동운동이라든지 그런 지각 변동을 받는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성질이 바뀐 거예요. 당연히 변성암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야. 원래는 퇴적암 아니면 화성암이었는데 성질이 바뀐 거지. 자, 그래서 퇴적암이랑 화성암이 성질이 바뀌어서 변성암이 됐는데 꼭 이 암석만 있는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변성암이 뭐냐면 현무암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변성암이란 말보다는 현무암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변성암과 현무암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제일 많아가지고요. 43%를 차지해요. 얘랑 합치면 70%.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얘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중요해요. 자, 많다. 오래전에 형성이 됐다. 그 다음,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다, 약하다. 풍화에 강하다, 단단하다. 자, 그래서 침식 분지에서 현무암이 주변 산진 거예요. 단단하니까 침식을 덜 받아서. 화강암이 약해서 분지 바닥을 이루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래됐다, 많다,
간단하다. 간단하다. 이렇게 암석의 특징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여기 있으면 질문하세요. 글씨가 이렇게 글씨 되지도 않잖아. 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여기 112페이지 표 밑에 최저감부터 볼게요. 최저감부터. 자, 물 밑에서 자갈이나 모래 진흙이 쌓여서 형성된 암석인데 최저감하고 관련해서 뭘 물어보냐면 지하자원하고 화석하고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럼 지하자원을 물어본다. 얘는 고생대 최저감이야. 고생대 최저감. 그 다음에 화석을 물어본다. 얘는 중생대 최저감이에요. 시대가 좀 달라. 그 다음 이렇게 볼게요. 자, 당연히 최저감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밑에서 쌓여있느냐,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쌓여있느냐, 아니면 육지에 있는 호수나 늪 밑에서 쌓여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바다에서 사는 생물하고 육지에서 사는 생물하고 종류가 다르잖아요. 나오는 지하자원이 다른 거야. 어디서 이렇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바다에서 쌓인 걸 뭐라고 불러? 해성층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다에서 이루어진 지층. 육지에서 쌓인 건 육성층이에요. 헤매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성층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건 다 육성층이에요. 해성층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해성층은 육지 바다 밑에서 퇴적된 지층인데 여기다 적으세요. 물론 밑에서 써놨지만 조선 유충분만 해성층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 막 처음 들어보는 이런 지층 있지. 전부 다 육성층이에요. 전부 다. 자, 요즘 여러분들 대동계층 들어봤어요? 대동계층.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정답은 아니었지만. 그랬대. 자, 대동계층 육성층이야. 해성층 아니에요. 해성층은 조선 중밖에 없더라. 조선계층만 해성층인 거야. 그 다음 나머지 건 전부 다 육성층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자, 우리가 기질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고 그 다음에 고생대로 굉장히 복잡한 이름으로 나누잖아요. 그건 당연히 구별할 필요 없어요. 고생 때는 전기, 후기만 구별하시면 되고 중생 때는 전기, 중기, 후기 세 가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좀 이따 한번 정리해줄게요. 자, 그래서 고생 때 전기에 가장 먼저 형성된 퇴적층을 봤더니 얘가 조선 유충근이에요. 지금 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얘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해성층이다. 그래서 당시에 바다에서 살던 물론 얕은 바다긴 한데 조개 껍데기 또는 산호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닥에 쌓여가지고 석회암이 형성이 됐더라. 우리가 석회암하고 조개 껍데기하고는 성질이 같잖아요. 탄산칼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생대 전기가 석회암이에요. 고생대 전기가. 그 다음 고생대 후기에서 중생대 전기까지인데 그냥 보통 고생대 후기라고 해요. 고생대 지층이야. 자, 이때 쌓인 지층은 평안 무층근이고요. 그 다음에 육성층이고 육지에 살던 식물들이 이렇게 주로 쌓여가지고 석탄이 됐어요. 석탄 중에서는 무연탄이더라. 무연탄이더라. 그래서 고생대 후기가 육성층, 무연탄, 평안 무층근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들 좀 어렵더라도 외우셔야 돼. 왜냐면 지하 자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지하자원은 별로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풍부한 지하자원이 석회석과 무연탄이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하자원이니까 꼼꼼하게 다 물어봐요. 평안 유충근이냐, 유충근이냐 물어보고, 해성층이냐, 육성층이냐 물어보고, 고생대 전기냐, 후기냐, 그것까지도 물어봐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고, 여러 번 봐서 익히셔야 돼. 그냥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요. 풀다 보면 잘 알게 돼. 그
자, 중생대 전기에서 중생대 중기까지 대동 누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중생대 후기에 공룡 발자국과 흙이 많이 나오는 경상누축군. 이름 그대로 경상도 일대에 분포하는 지층이에요. 자, 얘는 육성층이다. 그 다음 신생대 이후에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물론 주로 발탄이 나오긴 하지만 얘는 무시해도 돼요. 너무 좁고 대부분 극한이기 때문에 수능에는 안 나와요. 패스할게요. 극한이야? 그날에는 거의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파성함 볼게요.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암석을 통틀어서 파성함이라 그러고요. 얘는 신성함과 분출함으로 나뉘더라. 자, 그런데 이제 표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자, 이 파성함 중에 신성함, 쉽게 말하면 이 파성함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돌산과 침식분지를 입어요. 중요한 암석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얘는 관련된 지구시대가 언제다? 파성함이 언제 관여했다? 우리나라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지금은 적어만 주세요. 언제냐면 중생대 대고 조상군 때 우리나라에 대부분 관입을 했어요. 그냥 관입한 게 아니라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커다란 이렇게 힘이 작용했을 때 같이 허락하고 관입을 한 거예요. 중생대 대고 조상군 때 대부분 관입을 했더라. 중생대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보면 알겠지만 돌산 무조건 중생대야. 돌산은 중생대야. 침식분지, 분지 바닥은 중생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된 지리시대 많이 물어보니까 얘를 일단 체크만 좀 해주세요. 이건 꼭 어쩔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뒤에 나오는 지형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라서 구구단 여기서 좀 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현무암은 대부분 신생대의 형성이 됐더라. 자, 신생대가 형성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고생대랑 중생대의 형성이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 이때 화살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땅 위에 어떤 산 같은 게 만들어진 거잖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고생대,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지형은 다 사라지고 침식을 받아서 오늘날 남아있는 화산지형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화산지형 옛날에 있어서 신생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깎아서 없어진 거지. 넘어갈게요, 계속. 자, 명성암은 시원세대에 형성된 퇴저각과 화성암이 중생대, 고생대를 지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리 변했더라.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의 침이라고 통화에 강하다. 통화에 강하다. 그 다음, 대부분은 편마이다. 변성암, 편마 같은 단어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한반도를 구성하는 암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43%. 그냥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절반이라고. 자, 그럼 암석 부분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다시 정리할 거 있으면. 대부분 안 시켰는데 정리되어 있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필기할 건 별로 없어. 그냥 형광펜 같은 거 들고 중요한 부분 이렇게 체크하면 돼. 말했던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 최대한 줄이려고 필기한다고 그런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진짜 나름 열심히 정리해놨는데. 선생님이 정리하는 얘기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하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요. 네. 손 시렸다고? 야, 너는 지금 하는 말마다 할머니 같아. 추워요, 눈 시려요. 눈을 안 침침하세요? 눈도 침침해? 허리는 안 아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석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구단 같은 거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원리도 있긴 하지만 글자 그대로 특성만 알면 어렵진 않아요. 낯선 거라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113페이지 볼게요. 113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또 어려워하는 개념 한두 개만 설명하고 이제 또 정리할 부분 쭉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한반도 지형현상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질 구도선이에요. 지질 구도선. 자, 지질 구도선이 뭐야? 뭐라고 정했어? 굉장히 중요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부분을 거의 외워야 돼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지질 구도선 뭐야? 자, 여기에 땅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만드는 게 아니야. 또는 이게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지각형 작용이 일어나면서 힘을 받으면서 여기에 커다란 단층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또는 얘는 고생대, 얘는 중생대. 그럼 그 사이 분명히 연결된 게 아니란 말이야. 구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덩이와 이 땅덩이를 구분하는 지하에 있는 이런 땅이 갈라진 틈을, 땅이 나 있는 거대한 그런 틈을 지질 구조선이라고 해요.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국 방향 산맥하고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의 방향이 있는 건 알고 있죠? 야구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산맥 방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하고 중국 방향 산맥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야. 글자가 다르잖아. 자, 그럼 문제 낼게요. 야구 방향 산맥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운데 언제 만들어진 거다? 야구 방향 산맥은 모르겠다? 찍는 게 아니지. 자, 다시.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한번 봐봐요. 뭐가 여러분 헷갈리는 거냐면,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로 방향으로 지금 구조선이 있다고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봐봐. 이 구조선이라는 건 땅속에 있는 이렇게 거대한 선들이야. 선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여기 구조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틈이 되게 많아요. 자, 구조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침식이 강하게 할까? 약해요. 더 잘 잡힌단 말이야. 이게? 그럼 봐봐. 조금 이따 산지청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질 구조선을 만들어진 건요. 언제냐면 주로 중생대예요. 중생대. 왜냐면 중생대에 화염이 반응했다고 그랬잖아. 그 중생대의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지각 변동이 되게 심했었어요. 지각 변동과 함께 화염이 반응한 거야. 그래서 중생대의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제 평평하게 깎여. 근데 얘는 땅속에 있는 거니까 땅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신생대에 산맥이 만들어져. 자, 흔히 하는 실수 알려줄게요. 자, 지질 구조선하고 산맥 방향하고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야구통 방향 산맥, 야구통 방향 지질 구조선. 근데 잘 봐. 구조선과 구조선이 이렇게 있어요. 1번 구조선과 2번 구조선이 있잖아. 그럼 오랜 시간 지나면 여기하고 여기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구조선이 산맥 아닌가? 구조선과 구조선 사이 부분이 산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조선 방향하고 산맥 방향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얘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야오통 방향 구조선은 중생대에 만들어졌고요. 야오통 방향 산맥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거야, 다른 거. 자, 그래서 이 구조선은 대부분 뭐가 그러냐면 커다란 하천이 흘러요. 많이 바뀌니까, 쉽게 바뀌니까. 자, 이건 산지 형성 과정에서 또는 하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지질 구조선 얘를
감을 잘 잡고 있으셔야 돼요. 약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주로 규모가 큰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침식에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구조선을 따라서 대부분 큰 하천이 흘러요. 약하니까. 그 다음 구조선과 구조선 사이 부분이 3mm가.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틀 쉬고 이렇게 맹해졌어. 그 주말에 뭐 있어? 나처럼 술 먹은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네가 술 먹으면 당연히 안 되지. 나처럼 운동을 많이 했나? 잠만 났냐? 자, 그 밑에 볼게요. 이제 말로 하는 게 이 부분도 굳이 여러분들이 필기할 필요가 없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지질 시대가 여러분들 당연히 시원생 때가 제일 먼저라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고생되고, 그 다음에 중생되고, 그 다음에 신생대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생대는 전기하고 후기하고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두 개로만 나누면 돼. 자, 그 다음에 중생대는 전기, 그 다음 중기, 후기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죠. 그 다음 신생대는 얘는 두 개로 나뉘어져요. 3기가 먼저야, 4기가 먼저야. 3기가 먼저고요. 4기가 가장 최근이죠. 오늘날이 4기예요. 4기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2기하고 1기는 어디 갔을까? 진짜야? 진짜야?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처음에 땅을 파봤더니 크게 4시기에 걸쳐서 생물 확산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1기, 2기, 3기, 4기가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3, 4기가 신생대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고요. 얘네들의 이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얘가 2기, 얘가 원래는 1기였어요. 신생대 2기, 1기는 원래 없는 거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설명 들어갈게요. 자, 시원생 때는 가장 오래된 지질시대로 한반도 암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절반 정도라고 했어요. 43%.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가 지체 구조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지질 구조가 났을 때 면적이 제일 넓은 게 시원생대 암석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같이 볼게요. 어디냐면 몇 페이지냐면 118페이지 한번 봐봐요. 118페이지. 자, 우리가 아마 수업 차이 이렇게 보겠을 거야. 여기 북쪽은 한국 대마지계, 그 다음에 풍남 지향사 경기지계 이렇게 공부했을 건데 수능에서 이렇게 대상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까 대단하게 보니까 다 맞추는 거야. 자, 그럼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문제가 안 나오고 118페이지에 있는 이 지질 구도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보는 방법은 똑같아.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자, 봐봐. 자, 그다음 118페이지에서 자, A, B, C, D 말고 하얀색 칠해 있는 부분 있죠. 얘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항이에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면적이 제일 넓더라. 면적이 제일 넓더라. 자, 물론 중간에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한반도가 있으면 보통은 가장 북쪽에 한국 대마지계, 그 다음에 여기 경기지계, 여기 아래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시원생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이건 지도부 확인해. 별로 드릴 필요 없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위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크게 세 덩어리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 자, 그 다음 평남은 침식에 강하기 때문에 침식 분지에서 주변 산지를 이루더라. 아주 내용하는 분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흑산하고 돌산 중에 흑산을 이루더라. 흑산을 이루더라. 자, 산지정은 다시 할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흑산은 어딜까?
돌산 말고 돌산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북한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산은 어딨어? 서울 북쪽 한강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이다. 틀림없이 그런 산 있을 거야. 북한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다. 자, 그럼 흑산 중에 제일 유명한 산. 한라산은 파산이지. 이 아가씨야. 자, 지리산. 지리산이 어디냐면요. 영남 지향사잖아. 영남 지향사 거의 이렇게 한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좀 알려줄게. 이름만 기억해주세요. 지리산이야. 그래서 침식분지에서 주변 산지와 흑산을 이루더라. 내가 넘어갈게요. 자, 고생대는 주로 태저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아까 했던 거지? 태저강은 지하 자원. 평남 지향사, 오천 지향사가 있는데 얘 이름은 굳이 불러서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 그 밑에 지각 변동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설명 들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볼 거 아니야? 자, 조선 노출군 볼게요. 해성층이며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안 노출군은 육성층이며 유연판이 매장되어 있다. 그 다음 다르세요. 중간에 보면 결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결층이 무슨 뜻이야? 비어있다. 그래서 지층을 봤더니, 자, 밑에 뭐가 있냐면 조선 노출군이 있어요. 땅을 퍼봤더니,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냐면 평안 노출군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대략 1억 년 정도 지금 가격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 그러니까 지금 1억 년이라는 시간만큼 지층이 비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이가 비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층은 그런 뜻이야. 그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거나 할 때 결층이라는 말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고요. 비어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평남 지향사하고 4번이 평남 지향사고 5번이 옥천 지향사예요. 자, 이 두 부분에서 해당하는 내용인데 다른 데 말고 봐봐. 조선 노출군은 우리가 몇 번 말했던 것처럼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이에요. 지금 다른 해성층이 없단 말이야. 그 논리적으로 어쨌든 땅을 파봤더니 해성층이 있는 거야. 여기는 언젠가 한 번은 바닷속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각 변동을 봤더니 고생대 전기에 어떤 이유에서건 4번과 5번 지역이 침략이 됐을 거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바다가 되는단 말이야. 해성층이 쌓여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는 침략이 일어나서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더라. 그걸 해침략을 해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해성층이 형성이 됐는데 걔가 조선 노출군이고 석회석이 많이 묻혀있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해성층 위에 결층이 있는 거야. 자, 지층이 쌓여있지 않다는 얘기는 해성층이 형성된 다음에 여기가 육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서는 주로 침식이 일어나지 태생이 안 일어나잖아. 자, 그래서 해성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 융기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융기해가지고 약 이런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육지 상태를 유지했다. 그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해성층 다음에 결층이잖아. 육지였다는 얘기야. 이해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결층 위에 평안 노출군 육성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층이 또 쌓인 거야. 자, 융기에 있다가 다시 침강을 해요. 근데 많이 침강하면 바다가 되니까 살짝 침강해가지고 고생대 후기에는 이 일대의 호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융기에서 결층이 이렇게 비는 동안 그 다음에는 살짝 침강해가지고 호수가 되었더라. 그래서 육성층이 만들어졌더라.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해성층이라는 거 알고 육성층이라는 거 알고 중간에 결층이 있다는 거 알고 세 개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그렇잖아, 우리가 퇴적층이라는 건 물 밑에서 쌓여야 될 거니까 바다 밑에서 쌓이느냐 육지 위에 있는 호수 밑에서 쌓이느냐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체크 잘 해주셨다가 다시 보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풀면서 항상 꺼내놓고 같이 봐야 돼요. 이거 내용 잘 잡아도 외우고 기출문제 보는 거 아니야? 기출문제 풀면서 옆에다 놔두고 항상 막히는 부분 있을 때마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돼요. 그게 궁금한 방법이야. 자, 그 다음 중생 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생 때는 좀 중요해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중생 때. 자, 중생 때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지각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도 해저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따로 같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두 가지를 따로 정리해두고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생 때는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 중생 때 중기가 있고, 그 다음 중생 때 후기가 있어요. 각각 어느 시기에 걸쳐서 일어나는지 특징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지각 변동 먼저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는 속림운동이에요. 알고 있죠? 속림 변동운동. 자, 이름을 왜 불렀는데 눈 떠! 자, 속림운동이고 중생 때 중기라는 게 대호 부사운동인 건 알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불국사 변동인데 그때 불국사 화강암이 많이 반입을 했어요. 자, 이걸 연결시키는데 속림운동, 대호부사운동, 화강암 반입, 송대반 몇이냐? 중생 때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다시 적을게요. 자, 속림변동운동이에요. 그 다음 대호부사운동이고 얘는 화강암 반입인데 정식 이름을 쓰자면 불국사 일대에 화강암이 반입했다. 불국사 변동이에요. 우리가 불국사 일대에 보면 화강암이 많아서 석가탑, 다보탑 다 화강암이잖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각각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볼게요. 자, 속림변동운동 때는 주로 한반도 어느 쪽에 이렇게 힘이 작용했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중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힘이 작용했다, 남쪽에 힘이 작용했다. 자, 가로 방향 구조선 중에 여기가 야구 방향이야, 여기가 야구 방향이야. 자, 마치 처음 수업하는 것처럼 수업할게요. 그래서 속림변동운동 때는 한반도 북부 지역, 북한 지역에 주로 힘이 작용을 했고요. 이때 뭐가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냐면 야오tung 방향 구조선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적어보세요. 일단 야오tung 방향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자, 추적으로 대북선언 때는 북부 지역이 아니라 남부 지역에 힘이 작용을 했고요. 자, 남부 지역에 있는 구조선은 중국 방향 구조선이잖아. 중국 방향 구조선이 형성이 됐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 구조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자, 먼저 우리나라 한반도 지각 변동은 대호 주산운동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 뒤로 커다란 지각 변동은 거의 안 일어나요. 일단 그게 중요해. 자, 봐봐. 속림운동 때 이게 한반도라고 그럴게요. 한반도 북쪽 지역에 힘이 작용했는데 동서부에 힘이 작용했다, 남북에 힘이 작용했다. 중생되는 남북이에요. 남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구조선 방향이 가로 방향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생대 전기에는 한반도 북쪽 지역에 이렇게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구조선이 만들어져요. 잘 들어? 산맥도 만들어지고 지질 구조선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대보사운 때도 산맥도 만들어지고 지질 구조선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봤더니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산맥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진 거야. 가로 방향으로. 구조선도 가로 방향인 거야. 근데 자그마치 얘가 지금 1억 년 이상 전이란 말이야. 까마득한 과거예요. 그 뒤로 오랜 침식을 받는 동안 땅 위에 부분은 평평하게 깎였어. 근데 땅 아래 부분은 침식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질 구조선만 남아있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산맥이 중생 때 만들어졌다. 틀린 거야.
중생대 때는 지질 구조선만 이렇게 남아있다.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져 있다. 형성됐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산맥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안 남아있단 말이야. 퇴각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이 대곡 중앙동 때에는 대곡 하강이라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 대규모로 화강암이 반입됐어요. 그래서 화강암 반입은 중생대 대구 화강암, 불국사 화강암, 중생대 중기 이후예요. 송리노 때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말했잖아. 화강암 반입은 중생대라고. 이때 반입한 거야. 자, 화강 말이야. 봐봐. 자, 화강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화강이 이렇게 뚫고 올라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겠죠. 땅 중에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 중에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지질 구선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지질 구선은 약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화강을 보면은 얘가 지질 구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방향이 대체로 이 방향이에요. 지질 구선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좀 알아주세요. 당연한 얘기야.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지질 구선 방향이겠지. 페이지 읽어버렸어. 왜 이렇게 졸려요, 진짜?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구 관문까지 해서 구조선 이렇게 이야기됐죠. 자, 우리 구조선 방향은 지금 프린트에서만 정리를 해놨는데 얘 야우통 방향 구조선은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 요동반도가 있어요. 요동의 중국 발음이 야우통이야. 그래서 얘가 요동반도를 향하고 있는 구조선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세로보다는 거의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동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이에요. 이렇게 누워있는. 산맥을 따지면 여기 함경산맥 방향이 야우통 방향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방향은 보면 알겠지만 얘가 약간 더 이렇게 서 있죠. 얘는 그래서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에요. 그리고 산맥 중에는 소백산맥 방향이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구조선 방향을 따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 일단 재미 자체가 약간 없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와가지고 중생대 여기에 형성된 퇴저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중생대 반입한 같이 형성된 퇴저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소리.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얘가 선을 어떻게 그릴까? 하나는 여기, 하나는 이렇게 나뉘고요. 자, 하나는 아까 넓게 말했던 대동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대동유충군. 얘는 그냥 이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중생대 전기에 형성된 해성층이다, 육성층이다. 육성층이다. 우리나라에 해성층은 하나도 없으니까 육성층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대보수상운동보다 먼저 형성이 된 거예요. 또 봐봐. 얘가 이렇게 쌓일 때는 당연히 평행하게 나란하게 쌓인단 말이에요. 쌓인 다음에 대보수상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나란하게 쌓였을까? 아니면 얘가 굉장히 교란되어 있을까? 당연히 교란되어 있겠죠. 쌓인 다음에 굉장히 격렬한 지각 변동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런데
중생대에 또 쌓인 퇴적층이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 뭐냐면 경상누춘군이에요. 경상누춘군. 자, 경상누춘군은 지금 봤더니 가난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지금도. 자, 이게 뭐에 증거가 되냐면 이게 쌓인 뒤로 한 번도 커다란 힘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쌓인 뒤로 그냥 얌전히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대보우상경보다 먼저 쌓인 걸까? 나중에 쌓인 걸까? 나중에 쌓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똑같은 지층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막 끊어져 있고 휘어 있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얘는 얌전하게 쌓여 있거나 대보우상경을 경계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경상누춘군이니까 얘만 정리할게요. 자, 경상누춘군은 경상도 일대야. 경상도 일대인데, 자, 중요한 부분 여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이죠. 여기에도 지금 경상누춘군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경상누춘군하니까 경상도만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근데 아니야.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도 경상누춘군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알아두셔야 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경상누춘군은 해성층대 육성층이다. 자, 육성층이라고 했잖아. 자, 육성층이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화석, 공룡 화석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이 유명한 데가 어디야? 공룡 화석이 유명한 동네 어디가 그런데? 그게 어디야? 축제하는데 공룡 엑스포 예들인데, 자, 경상남도 고성이에요.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이야. 근데 시험문제에서 여기 나온 적 있어. 경상남도 남해안 고성이면 대략 여기쯤 돼요. 나중에 지도에서 찾아봐. 자, 여기가 이렇게 찍혀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공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공룡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점은 하나도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에 저기 이렇게 찍혀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땅끝 마을 해남이야. 자, 해남에 공룡화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래서 경상분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땅끝 마을까지도 또 여기 남해안인데 공룡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발자국화석이. 그래서 이 고성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해남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남은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114페이지까지, 114페이지 위에까지예요. 위에까지. 자, 그래서 11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지구 있잖아. 자, 확인해볼게. 경상분지, 경상누춘군이 전라남도 지금 남해안 지역까지 이렇게 뻗어있죠. 경상도에 있는 거 아니라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요. 전라남도 남해안에서도 공룡화석이 많이 나온다고요. 중생대 여기까지 정리 좀 해줄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어떤 거?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렇게 그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개념도 부분이야. 할 수 없어. 원래 구구단 외우는 건 재미없는 거야. 구구단 재밌게 외우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 수학이 2학년 외웠는데 왜 너희들 좀 재밌게 외웠어? 그래, 맞춰서 외우는 거야. 그냥 차마 내려서 때릴 수는 없잖아. 이건 구구단 같은 거예요. 지형을 이해하기 위한. 어쩔 수 없어. 자, 넘어갈게요. 자, 신생대 볼게요. 신생대. 자, 신생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기가 신생대니까 114페이지.
14페이지. 자, 중생대 중기에 대북 조선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대북 조선 운동이 끝난 뒤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각에 안정돼 있었어요. 별다른 지각 변동이 없었던 거야. 불국사 변동은 불국사 근처에서만 일어난 규모가 굉장히 좀 작은.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한반도는 이때부터 쭉 계속 침식만 받는 거예요. 융기랑 그런 거 없이, 산맥 같은 거 만드는 거 없이.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신생대 초가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생대에 만들었던 이런 수국 산맥들 있죠. 다 깎여서 없어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평평해져요. 남쪽이건 북쪽이건 동쪽이건 서쪽이건 대체로 평평한 준평원 상태가 되더라. 단 땅속에는 이렇게 지질 두선이 남아있는 상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다가 신생대 제3기 중반 이후에 비대칭 융기운동 또는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해요. 같은 뜻이야. 비대칭으로 융기했다. 한반도가 이렇게 융기했다. 그 다음에 경동성은 경사가 치우쳤다. 요곡은 지칭이 휘슬벌 요곡이라고 그래요. 스포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비대칭 융기로 지금 용어가 바뀌는 중이에요. 경동성 요곡보다 비대칭 융기가 더 쉽잖아. 한쪽이 높게 풀었다. 그래서 공식 용어가 비대칭 융기로 바뀌는 중이다. 그래서 신생대 3기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서로 힘을 받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동해 지각의 확장이에요. 동해 지각 확장. 자, 우리가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붙어 있었어요. 신생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일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동해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동해 지각이 확장되면서 일본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확장되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는 거지. 이쪽에 힘이 작용하고 이쪽에서는 반작용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더 큰 힘이 작용하니까 차별적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나라 동쪽 지역이 높게 솟은 거죠. 그냥 중요한 포인트는 동해 지각이 확장되면서 비대칭 융기 운동이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좌우가 비대칭인, 동서가 비대칭인 경동 지형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힘이 동서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한국 방향으로, 남북 방향으로 구조선이 만들어져요. 남북 방향으로,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산맥도 만들어지지만 세로 방향으로 한국 방향 구조선이 만들어지더라. 한국 방향은 한반도 방향이에요. 알고 있죠? 그다음 뒤에서 자세히 할 거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평했다가 융기가 돼서 지형이 만들어졌잖아.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형 4가지 뭐야? 융기의 증거가 되는 고유 평탄면, 그 다음에 해안단구, 하안단구, 가민 공유하천이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요. 뒤에서 자세히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줄게요. 융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자, 그 다음에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까지는 화산 활동이 있었고요. 화산 지형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제4기, 오늘의 포함이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형 형성 작용이 일어났구나. 기후 변동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6번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안정지각이라고 말을 하죠. 오래된 활동이라고 말을 하잖아. 자,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오랫동안 지각 운동을 받아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야. 한반도가 이제 안정지각이다. 그 다음, 자, 우리 한반도를 지금 봤더니 화강암이 자그마치 땅 위에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봐봐, 화강암이라는 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속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신성암이잖아. 이게 땅 위에 드러나 있다. 광합성이 땅 위에 있다. 그 까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부분이 깎여서 없어진 거지.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얘가 땅 위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편마암도 땅속
수가분해서 성질이 바뀌는 거야.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되니까 얘가 땅 위에 드러나 있다. 위에 있는 것들이 다 깎인 거예요. 그래서 심성암과 변성암이 땅 위에 드러나 있더라. 한반도가 오래됐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땅 위에 부분을 봤더니 높고 험한 산지가 없고 대부분 낮고 완만한 구름성 산지더라. 많이 깎였으니까 이것도 한반도가 오래됐다는 증거. 자, 그래서 선생님 말이 좀 많았는데 앞에서 여기까지 쭉 지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앞에서 여기까지 114페이지까지. 자, 정리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얘들이 수업 시간에 존재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면 1학년 애 중에 그런 거야.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동생도 있는데 자기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게. 근데 애가 이제 학교 끝나고 저녁 내내 알바하고 그렇게까지 하겠지. 그런데 학교 오면 줄 수밖에 없잖아. 자칫 잘못해도 그런 애 준다고 뭐라 그러잖아. 그럼 얘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 그래. 그러니까 뭐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혼낼 수도 없어. 너는 여자. 이유 있어? 혼내도 돼? 아직 그런 애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잠 때문에? 아유, 남기게 되래. 자, 셋이었다고? 뭐 하다가? 아까 뭐 하다가? 야, 니들 이거 할머니냐? 왜 그래? 어? 자, 봅시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말했듯이 이 부분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한번 더 봐야 돼. 자, 118페이지 한번 볼게요. 118페이지. 자, 이 118페이지 보고 A, B, C, D가 어떤 암석인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건데 한번 그 밑에 지금 읽어보고 그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자, 이 시험지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 어느 시대에 형성된 태저암이냐, 화성암이냐, 또는 감성암이냐.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단번에 안 외워져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몇 시 됐어? 1시? 너는 뭐하다 1시 들어와? 어? 자, 위에 보기는 적어놨죠. 시원생된 명성암이냐, 오생된 희저암이냐, 중생된 화성암이냐, 신생된 화성암이냐. 빈칸 채우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시험 문제를 가뿐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 지도가 어려워서 100점이 3점이에요. 이 문제는 지도만 보려고 되는 거야. 오히려. 빈칸 쉬어주세요. 빈칸 쭉 읽어보면서. 자, 저희가 앞에 보고 찾으면 돼. 앞에 내용 보고 헷갈리고 있으면 앞에 보고요. 참고하면서. 그런데 수능 시험장이 아니잖아. 계속 모르는 곳을 보충하는 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찾아보면 돼.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볼게요. 자, 최근의 기출 문제에서 제시한 지질 구조는 용변에 비해 훨씬 복잡해져서 보기만 해도 눈이 어지럽다. 하지만 핵심을 잘 짚으면 각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신생대 제4기에 일어난 화산활동을 했는데 몇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는 신생대 화성암이에요. 자, 꼭 현무암은 아니야. 현무암은 아니고 대부분 현무암이지만 다른 암흑도 있단 말이야. 물론도 현무암 아니잖아. 그래서 신생대 화성암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경상도 지역을 이루게 좋다. 자, 경상군이라는 말처럼 또는 경상우측이라는 말처럼 중생대 형성된 퇴적암은 주로 경상도 일대에만 분포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C 있죠. 가운데 점이 꾹꾹 찍혀 있는. 자, 얘는 다른 데 거의 없고 경상도에 잔뜩 있잖아요. 자, 그래서 C가 바로 경상우측군이에요. 중생대 퇴적암. C에 해당하는 것은 중생대 퇴적암. 위에 지금 중생대 퇴적이 없네? 고쳐야 되겠다. 자, 아무튼 C는 중생대 퇴적암이다. 중생대 퇴적암. 자, 그 다음으로는 C 원생대 변성암과 고생대 퇴적암 그리고 중생대 관입학 성암은 전국 여기저기에 분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를 구별하는 데도 요령이 있다. 자, 고성대 퇴적암에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 무연탄과 섞여서 그래서 강원도 남쪽에 있는 태백 일대에 바로 고성대 퇴적암이 분포한다. 그렇잖아. 우리가 태백, 정선, 영월, 그 다음에 충청북도 단양 다 강원도 남부 일대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역 찾기 할 때 태백 찾는 방법 가르쳐줬죠. 기억나요? 백지도의 태백 찾는 방법. 태양반도를 찾으시고 태양반도 제일 북쪽 끝에서 동쪽으로 쭉 가요. 그럼 나오는 데가 태백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태양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쭉 가서 동해안하고 만나는 여기 지점, 여기가 태백이야. 여기에 쌓여있는 땅덩이가 고생대 퇴적암인 거예요. 위치가 확실하잖아. 자, 그래서 D가 고생대 퇴적암이에요. 그치? 이렇게 구별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D가 고생대 퇴적암이다. 이제 남은 건 화강암과 변성암인데 이는 면적을 보고 구별하면 쉽다. 변성암, 바꿔 말하면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27%. 자, 그래서 면적이 제일 많은 하얀색이
자, 기호 없는 하얀색이 편마음이에요. 시원생대 동명함이야. 자, 그 다음에 B가 얘도 면적이 꽤 많지만 하얀 부분은 적정. B가 화강암이에요. 중생대 화성암. 그렇게 구별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구별하는 문제 알겠죠? B가 뭐라고? 자, B가 중생대 화성암. 그 다음에 C는 중생대 해적암. 지금 여기 보기엔 안 적어놨어. 선생님 빼놓은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거나 말거나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게 좋은 문제에서 문제 풀어주는 게 되게 좋은 문제야.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하루 시간 하루에 5시간까지 타입하는 건 아니고 4시간 생각하고 1시간 타입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타트식으로 빨리빨리 나가봅시다. 빨리빨리 그러면 강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115페이지 볼게요. 115페이지. 자, 먼저 기본 용어 설명할게요. 침식 기준면이 뭐예요? 침식 기준면. 자, 침식 기준면 뭐라고 배웠어? 굉장히 잘 나오는 말이에요. 침식 기준면. 자, 침식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야? 침식에 맞는 말.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자,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거꾸로 해석되는 개념으로 물어보긴 하지만 이게 단답형이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 대답하면 되네. 자, 침식의 반대말은 퇴적. 침식과 퇴적이 나뉘는 경계선. 그걸 침식 기준면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물이죠. 물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물이라는 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바다까지 흘러가죠, 보통. 그래서 이 바닷물을 기준으로, 해수면을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계속 아래로 흘러오면서 주로 침식이 일어나요. 침식 운반이.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 더 이상 물은 안 흘러가죠. 그래서 바다까지 오게 되면 당연히 퇴적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식과 퇴적이 나뉘는 기준면을 침식 기준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침식 기준면은 일반적으로 뭘 말하냐면 해수면을 말해요. 근데 꼭 해수면만 있는 건 아니야. 자, 예를 들면 댐을 건설하면 넓은 호수가 생기잖아. 그럼 댐으로 흘러드는 하천을 침식 기준면은 댐의 해수면인 거지. 그 하천은 댐까지만 흘러가는 거니까. 자, 또는 자, 우리가 해안 지역을 공부할 거지만 석호라는 호수가 있죠. 자, 계곡에서 물이 석호까지 흘러오고 바다랑은 막혀있고. 그럼 이 하천의 침식 기준면은 어디야? 바다가 아니라 석호인 거야. 그래서 보통은 침식 기준면을 해수면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근데 꼭 해수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자, 우리 세계적인 배운 사람은 배울 사람은 알겠지만 사막에는 바다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사막에서 침식 기준면은 분지 바닥, 그걸 물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지 바닥이 침식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침식과 퇴적의 경계부.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기온이야. 기온. 자, 또는 해수면이라고 했어요.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또 지구의 기온을 봤더니 여기가 현재인데 얘가 늘 일정했던 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하겠죠. 자, 그래서 기온이 낮았던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온이 낮았다. 빙기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 빙기와 빙기 사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빙기라고 불러요. 기온이 낮았던 시대, 기온이 높았던 시대. 오늘날은 뭐라고 불러? 빙기는 기온이 낮았던 시대, 빙기와 빙기 사이는 간빙기. 오늘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래에는. 근데 빙기가 끝났다. 후빙기라고 불러요. 후빙기. 자, 중요한 건 빙기는 기온이 낮았던 시기, 간빙기하고 후빙기는 기온이 높은 시기. 얘랑 얘랑은 상대되는 개념이고요. 얘랑 얘랑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기본 용어잖아.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신생대 제4기 초부터 현재까지 크게 4차례 빙기가 찾아왔대요. 그 사이는 간빙기고 기후 변화가 있었더라. 자, 그리고 최후 빙기는 오늘날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8도쯤 낮았대요. 자,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서울의 8월 7월 평균 기온이 몇 도냐면 25.7도가 됐어. 기억나요? 이거보다 8도가 낮잖아요. 8도가 낮으면 당연히 8월 기온이 되는 게 아니라 5월달 평균 기온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빙기 때는 여름에 어느 시도 많아요. 제일 겨울 때가 5월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좀 많이 추웠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8월 6, 7, 8, 9가 없는 거지. 5월달이 끝. 그 다음에 겨울에 되게 춥고 지고. 그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돼요. 왜? 많이 추웠을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 외모드가 사다보면 원래 더 추웠으니까. 근데 이게 8도가 여러분들 제일 말을 해서 그렇지, 또 결코 작은 건 아니야. 그쵸? 여름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5월이면 그다음 안 덥잖아. 많이 추워진 거긴 해. 자, 그 다음 풍빙기는 최후 빙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 오늘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풍빙기하고 빙기에 일어나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시면 돼요. 자, 기온이 올라간다. 물론 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지구 온난화랑 똑같을 거 아니야? 빙하가 녹는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난대림의 면적이 증가한다. 기타 등등.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 밑에 표로 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자, 이게 후빙기 쪽이 지구 온난화 특성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 반대가 빙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지구 온난화 어렵지 않잖아. 네. 빙기가 왜 찾아오는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잘 몰라. 추측할 뿐이야. 그냥 이렇게 과거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그냥 기후 변화가 있었더라.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은 몰라. 뭐가? 있었다는 거 확실해요. 있었다는 거 확실하다고. 대표적으로 뭘 보고 하냐면 기온에 따라서 얼음이 얼때 성질이 달라져요. 굉장히 추울 때랑 좀 덜 추울 때는 얼음이 달라. 이렇게 나는 것들이. 그래서 남극에 있는 얼음을 수돗물을 쭉 파내가지고 그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 깊이에 따라서 얼음의 성질이 달라져라는 거지. 뭐 그걸 비롯해가지고 기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증거는 되게 많아. 실제로 기후는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원인은 모르는 거지. 네? 하천. 우리? 하천 유로. 자, 유로라는 건 하천의 길이잖아요. 봐봐.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예요. 하천 유로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로예요. 자, 그런데 해수면이 하강했어. 그러면 육지가 여기까지 넓어지는 거잖아. 유로가 길어지는 거죠. 유로 확장.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한다. 유로 단축. 하천의 길이. 그러니까 하천의 길이라고 하면 되게 쉬울 텐데 하천 유로라는 말을 써요. 유로 흐르는 길. 하천 말이야. 그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이수연하고 진수연은 해양 지형할 때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거 숙제는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이 부분 설명할게요. 이 부분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2점짜리로 물어볼 때는 좀 쉽게 물어보는데 3점짜리로 물어볼 때는 원리까지도 다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3점짜리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수업 마칠게요. 자, 뭐냐면 먼저 문제 낼게요. 빙기 때 하천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일어난다, 퇴적작용이 일어난다. 빙기 때 하천 상류.
빙기대 하천 상류는 침식이야, 퇴적이야? 빙기대 하천 상류는 퇴적. 퇴적. 자,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들어가. 자, 115페이지, 일단 아래쪽에 볼게요. 여러분, 봐. 지도를 봤더니,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안선을 봤더니,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얘는 오늘날 후빙기대 수면이에요. 해안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 남쪽은 얘가 지금 빙기대 해안선이에요. 왜 헷갈려 봐봐. 한강이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날은 여기서 끝나잖아. 빙기대는 당연히 이렇게 흘러왔겠지. 그렇잖아. 그럼 애들이 뭘 해버리냐면 하천 하류에서 빙기대 어떤 작용이 났을까 물어보면, 자, 빙기대 하천 하류는 1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2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빙기대 하천 하류에서는 침식 작용이 일어났다고 맞아. 근데 빙기대 하천 하류는 1번을 말하는 거야, 2번을 말하는 거야? 1번이에요. 왜냐면 이때 분명히 뭐가 만들어졌겠지. 근데 오늘날 여기는 바닷속이잖아. 자, 빙기랑 반빙기랑 후빙기랑, 그러니까 빙기랑 후빙기랑 하천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천 상류하고 하류는 빙기가 아니라 오늘날 후빙기를 길이로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빙기 때 이 부분은 전부 다 지금 바닷속에 잠겨있는 거니까. 이해돼? 자, 이거 잘 따르셔야 돼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119페이지. 자, 이거는 천천히 설명하니까 논리적으로 따라오시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봐봐. 자, 먼저 빙기대 하천 상류를 볼게요. 빙기대 하천 상류죠. 계곡이야. 자, 보면, 자, 기온이 지금보다 낮은 시기잖아, 두기니까. 자,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기계적 풍화가 더 활발하다. 자,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림 봐보세요. 산에 있는 바위가 지금보다 더 잘 부서지는 거야.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니까 바위가 잘 부서진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바위가. 오케이? 기온이 낮으니까 빙기 때는 산에 있는 바위가 더 잘 부서져라. 이건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렇게 볼게요. 자, 기온이 낮으니까 빙기 때는 식물이 지금보다 많았을까 적었을까? 당연히 기온이 낮으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보다 강수량은 적었어요, 빙기 때는. 자, 왜냐면 빙기 때는 바다의 면적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기온도 낮잖아. 지금보다는 수증기량이 적어요. 당연히 비도 적은 거야. 자, 그러다 봐봐. 빙기 때는 식생이 오늘날에 비해서 빈약했다. 기온이 낮으니까.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 산에 나무가 없어요. 자, 밑에 있는 그림 봐봐. 밑에는 이제 후딩인데 산에 나무가 많죠. 얘는 지금 산에 나무가 없단 말이야.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가 이해됐죠? 한번 봐봐. 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산이 나무가 별로 없고 기계적 풍화가 활발해요. 굉장히 바위가 잘 부서진단 말이야. 부서졌는데 나무나 풀이 그걸 잡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얘가 지금 이제 하천으로 마구마구 흙과 모래가 밀려든단 말이에요. 이해? 자, 그래서 그게 써있죠. 하천으로 토사 공급량이 많더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빙기는 강수량이 적어요. 계곡에 물이 많다 적다. 오늘날에 비해 훨씬 적다. 자, 흙과 모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걸 분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어서 하천에 물이 적으니까. 자, 마구마구 내려오는데 분반을 못한다? 여기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빙기 때 하천 상류 지역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퇴적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하산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하산이 뭐야? 강바다. 물이
이것도 알아주세요. 당연히 강 바닥이 자꾸만 흙과 모래가 쌓이니까 하상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강 상류 지역에 퇴적 지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선상지 이때 만들어진 거야. 선상지 강 상류 지역에 있는 퇴적 지역이잖아.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해돼? 자, 마찬가지로 봐봐. 자, 밑으로 와서 볼게요. 밑으로 와서. 자, 후빙기 때 봤더니, 후빙기 때 하천 상류양. 거꾸로 하시면 된단 말이야. 봐봐. 기력 규모가 미약해요. 산의 길로 바위가 잘 안 부서져. 기운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산에 나무가 많아요. 잘 안 부서지고 나무가 많으니까, 흙이나 모래가 하천으로 잘 안 내려와요. 근데 강수량이 많으니까, 빙기에 비해서 하천에 물이 많아. 흙과 모래를 다 이렇게 하기로 운반하고도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물이 남아도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하천 바닥을 깎지. 그래서 오늘날 계곡에 가면 오늘날의 후빙기니까 흙이나 모래가 쌓여있다 안 쌓여있다? 안 쌓여있고 바위가 드러나 있잖아요. 바위가 계속 깎이는 거야. 이게 우리 단순하게 노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연결이 쫙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꼼꼼하게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상류 지역은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류 지역도 읽어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하류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만 볼게요. 봐봐. 빙기 때 하천하류, 빙기 때 하천하류. 오늘날 해수면은 여기지만 강빙기 때 해수면은 여기지만 해수면이 이만큼 내려가요. 얼마큼이나 내려가냐면 대략 100m 정도가 투자한 100m 정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얘가 바닷가지만 100m가 내려갔으면 얘가 하천의 중상류가 되어있잖아. 이미. 그래서 하천 중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하천 중상류 지역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퇴적 작용이 아니라 침식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하상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점, 오늘날 하천 하류 지점. 응? 아니, 얘 하나 받아. 후빙기 때 하천 하류를 봤더니 이제 후빙기야. 이렇게 내려갔던 해수면이 침식 기준면이 다시 여기까지 상승을 해요. 침식 기준면이 상승한다. 바닷물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된다. 자, 그러면 유속이 늘어지면서 바닷물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위치 에너지가 적으니까 유속이 늘어지면서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그래서 오늘날 하천 하류에는 하천 하류 또는 바닷가 지역에는 퇴적 지역이 발달하잖아요. 자, 범람은 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후빙기. 삼각주 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후빙기. 갯벌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갯벌. 자, 오늘날 있는 갯벌 당연히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빙기 때 만들어진 갯벌은 바닷속에 있지.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날 해안가나 하류 지역에 있는 퇴적 지역은 그런 바닷가나 하류 지역에 있는 퇴적 지역은 전부 다 후빙기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기후 변화하고 지역 형성 작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빙기 때 하천의 운반력이 컸냐 작았냐 그런 식으로까지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끝나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좀 일찍 시작해서 좀 굵긴 하지만 좀 일찍 시작해서 정시에 끝낼게요. 오늘 일찍 오라고요? 오늘은 좀 일찍 오는 건 괜찮잖아. 나쁘진 않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10분 일찍 오는 건 좀 그렇고 20분 일찍 와서 10시부터 시작할게요. 동의해요? 반대하면 지금부터는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고 좀 늦게 끝나니까 밥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좀 어렵대요. 그래서 20분 일찍 시작해서 20분 일찍 끝날게요. 또 2시? 그러니까 2시 한때 어쩔 수 없네. 자, 7호. 그럼 10시 10분 시작할까? 10시 10분? 10시 10분? 자, 여러분들
자, 어쩔 수 없어. 빈칸 치우기 주변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된다. 그 다음 앞에 찾아보면서 여기 빈칸 치우세요. 이 부분 해야 뒤에 있는 분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 온전히.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